암 환자 데리고 다니면 재수없어. 집에서 약이나 먹고 있어. 사위가 내 딸에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암 수술 실밥도 안 뽑힌 딸을 침대에 눕혀둔 채 그 인간은 캐리어를 끌고 나갔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현관에서 킬킬거리며 명품 가방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내 딸 통장에서 몰래 빼낸 암 치료비 5천만 원, 그 돈으로 그들은 두바이행 퍼스트 클래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고물상에서 폐지나 줍는 줄 알았던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라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곽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77살 황금자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낡은 자명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30년 넘게 써온 그 시계는 태엽이 닳아서 5분씩 빨리 울리는데 그래도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낡은 것들이 오히려 정이 가는 법이니까요.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기지개를 켰습니다. 이 침대만큼은 제가 허락한 유일한 사치품이에요. 최고급 라텍스 매트리스인데 허리가 좋지 않은 저로서는 잠자리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 침대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저와 김비서 단 2사람뿐입니다. 장롱을 열고 늘 입던 옷을 꺼냈습니다. 무릎이 헐어 천이 얇아진 몸빼 바지, 기름때가 잔뜩 뺀 작업 조끼, 손가락 끝이 다른 목장갑까지요. 거울 앞에 서니 거기엔 70평생을 고물상에서 보낸 늙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거친 손, 허리가 살짝 굽은 모습까지 제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였어요. 옷을 갈아입고 안방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촌스럽기 짝이 없는 모란도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금박으로 부귀영화라고 쓰인 그 그림을 동네 사람들은 다들 비웃었죠. 하지만 그 액자를 젖히면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최첨단 생체 인식 금고가 벽 안쪽에 숨겨져 있거든요. 엄지손가락을 인식장치에 대니 삐익 소리와 함께 묵직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수십 장의 등기권리증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맨 위에는 통장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강남 땅, 판교 땅, 재개발 지역 땅. 40년 넘게 한 푼, 2푼 모아서 사들인 것들이죠. 저는 그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237억 원. 이것이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제 의식입니다. 통장을 제자리에 넣고 금고 문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새벽 공기는 코끝이 시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저는 마당에 녹슨 리어카를 끌고 골목으로 나섰어요.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죠. 이 리어카도 20년은 됐을 겁니다. 기름칠을 해줘야 하는데 일부러 안 합니다. 소리가 요란해야 사람들이 저를 불쌍한 노인으로 봐주니까요. 골목을 돌아 큰 길로 나오니 슈퍼 앞에서 김씨 아주머니가 셔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슈퍼가 들어선 건물이 사실 제 소유라는 걸 김씨 아주머니는 꿈에도 모릅니다. 금자 할머니, 이 새벽부터 또 나오셨네. 고생이 많으셔. 모료 새벽에 나와야 좋은 거 먼저 줍지. 김씨 아주머니가 유통기한 하루 남은 우유팩을 건네줬습니다. 고맙기도 했지만 마음이 묘했어요. 사실 저는 3년째 임대료를 동결해주고 있거든요. 주변 시세가 2배로 올랐는데도요. 아침 8시쯤 고물상에 도착해 고철을 분류하고 있는데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흙탕물을 튀기며 들어왔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사위 박준성이었습니다. 번쩍이는 차 문이 열리고 준성이가 내렸습니다.
명품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발밑에 진흙을 보더니 인상을 확 찌푸렸어요. 그러고는 발끝으로 아장아장 걸어왔습니다. 마치 발레리나처럼요. 준성이가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장모님, 제발 이 냄새 나는 짓 좀 그만두세요. 제가 본부장급으로 승진할 사람인데 장모가 고물상한다고 소문나면 창피해서 원. 저는 허리를 깊이 굽히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박서방. 미안해. 늙은이가 하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나저나 본부장 승진한다며? 축하해.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성이가 본부장은커녕 만년 대리라는 걸요. 지난달에 김 비서가 조사해서 보고해줬거든요. 태산 건설 영업팀 대리 입사 8년 차에 승진 한 번 못한 사람이 제 사위의 진짜 직급이었죠. 하지만 딸 지은이를 위해 철저히 모른 척했습니다. 준성이가 차 트렁크에서 박스를 꺼내 툭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이거 드세요. 홍삼 드링크인데 회사에서 협찬받은 겁니다. 포장을 보니 유통기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폐기 처분할 걸 가져온 게 분명했지만 저는 감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비싼 걸. 박서방 고마워. 저는 준성이 구두에 묻은 진흙을 보고 걸레를 들었어요. 잠깐만, 구두 좀 닦아줄게. 하지만 준성이는 화들짝 놀라며 두 발짝 물러섰습니다. 더러운 걸 본 것처럼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요. 됐어요. 장모님, 그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기름때 묻잖아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때 준성이가 급히 움직이는 바람에 서류 가방에서 종이 뭉치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서둘러 차에 타느라 그걸 못 본 사이 저는 발로 밟아 숨겼어요.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진 뒤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태산 건설 대회비라는 빨간 도장이 찍힌 문건이었는데 제 고물상 부지 매입에 관한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입가가 말이 안 됐어요. 시세가 1,000억 원이 넘는 땅인데 200억 원도 안 되는 금액이 적혀 있었거든요. 시세의 30%도 안 되는 헐값이었죠. 그리고 옆칸에는 중개수수료라는 명목 아래 박준성이라는 이름과 2억 원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땅을 헐값에 팔게 만들고 리베이트를 챙기려 했던 겁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보다 허탈함 때문이었어요. 암 수술을 앞둔 아내의 친정어머니를 상대로 사기를 치다니. 저는 서류를 4번 접어 앞치마 깊숙한 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어요. 오후에 딸이 입원한 병원 특실을 찾았습니다. 이 비용은 제가 병원장에게 부탁해 몰래 낸 건데 사위가 할인받아 잡아준 것처럼 꾸며달라고 했죠. 사위 체면을 세워주려는 마음이었어요. 병원장은 제 건물에 클리닉을 운영하는 세입자거든요. 이 정도 부탁쯤이야 흔쾌히 들어줬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지은이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질 만큼 수척했어요. 목에는 수술 부위를 표시한 파란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준성 씨가 특실 잡아줬어. 본부장이라 할인받았대. 쉰 목소리로 말하는 지은이를 보며 속이 뒤집혔습니다. 대리 주제에 무슨 할인이에요. 제가 낸 돈을 자기 공으로 돌리다니.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박서방 참 알뜰하네. 지은이가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핏기 없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쥔 채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복도로 나와 커피를 뽑으려는데 비상계단에서 준성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벽에 몸을 숨겼어요. 부장님,
그 노인네 땅 제가 거의 다 작업했어요. 시세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도장 찍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땅 넘기면 저 이번엔 진짜 승진시켜 주시는 거죠? 저는 벽에 등을 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었어요. 아픈 아내의 친정 어머니를 속여 땅을 빼돌리고 출세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꾹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병실 쪽이 시끄러웠습니다. 사돈 황 여사와 시누이 민지가 와 있었어요. 빈손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오셨어요? 저는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황 여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 조끼와 낡은 몸빼 바지가 눈에 거슬렸나 봅니다. 사돈, 그 옷차림 좀 어떡해요. 병원에 그 꼬락서니로 오면 우리까지 창피하잖아요. 죄송해요, 사돈. 일하다 급히 와서요. 황 여사가 병실을 둘러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건조하네. 가습기가 어딨어? 사돈, 가습기 좀 사다 줘요. 민지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저는 옳게 간병한다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기가 막혔습니다. 지은이가 입원한 지 일주일인데 오늘 처음 왔으면서요. 그것도 빈손으로요. 과일 한 봉지, 죽 한 그릇도 없이 왔으면서 심부름까지 시키다니. 며느리가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시어머니가 할 짓입니까? 하지만 저는 속마음을 감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트로 걸어가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였어요. 내 딸이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사위는 장모 땅이나 팔아먹으려 하고 시댁은 심부름이나 시키고 이게 사람 노릇입니까? 그날 밤 고물상으로 돌아와 컨테이너 구석의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낡은 철제 캐비닛 뒤에 숨겨둔 작은 금고에서 또 다른 휴대폰을 꺼냈어요. 제 진짜 전화기입니다. 김전무 나야. 네, 회장님. 이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김 비서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태산건설 지분 구조 파악해. 대주주가 누군지, 의결권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전부. 그리고 내 사위 박준성, 회사 평판 샅샅이 조사해서 내일까지 보고해. 전화를 끊고 녹슨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박준성, 내 놈이 밟고 있는 게 썩은 동아줄인 줄도 모르고 신났구나. 내일 지은이가 수술을 마치면 그 다음엔 천천히 갚아주마. 아주 천천히 뼈에 사무치도록. 저는 목장갑을 벗어 구석에 던지고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니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사위의 비웃음, 시댁의 무례함, 비상계단에서 들은 추악한 통화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 분노가 저를 깨어있게 해줄 테니까요.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찬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내일은 딸의 수술날이에요. 우선 그것부터 잘 끝내야 합니다. 그 후에 천천히 아주 꼼꼼하게 갚아주마. 수술 당일 아침 저는 새벽 5시부터 병원에 가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건 9시였지만 마음이 조급해서 가만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창밖이 밝아오는 걸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딸 무사히 수술 끝나게 해주세요. 8시가 넘어서야 준성이가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넥타이까지 메고 왔더군요. 아내가 수술 받는 날인데 출근 복장이라니. 저는 속으로 혀를 찼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박서방 왔구나. 네, 장모님. 회사에 긴급 임원 회의가 잡혀서 좀 늦었어요.
본부장이 되려면 이런 자리 빠지면 안 되거든요. 또 본부장 타령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8시 반쯤 지은이를 수술 준비실로 데려갔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죠. 엄마, 나 무서워. 괜찮아. 금방 끝나. 눈 감았다 뜨면 다 끝나 있을 거야. 그때 준성이가 전화를 받더니 수술실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돌아온 그의 표정이 난처해 보였어요. 여보, 나 잠깐 회사 다녀올게. 급한 서류가 있대. 수술 끝나기 전에 올게. 지은이의 눈에 실망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준성이는 지은이의 손 한 번 잡아주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9시 정각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이동 침대에 실려 들어갔습니다. 하얀 천장 조명 아래로 딸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문이 닫힐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수술 대기실에는 사돈 황 여사도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며느리 걱정이 아니라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염주를 굴리며 중얼거리더군요. 아이고, 굿을 잘못했나? 애군이 꼈어. 무당이 돈만 받아먹고 제대로 안 했나 봐.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암 수술을 받고 있는데 굿 타령이라니. 사람이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요? 4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4시간 동안 저는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면에 황 여사는 2시간쯤 지나자 허리 아프다며 병원 카페로 가버렸고 준성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담당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만 림프절로 전이가 좀 있어서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이 필요해요. 저는 두 손을 모으고 연신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딸이 살았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지은이의 첫 마디는 남편을 찾는 것이었어요. 준성 씨는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성이는 수술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대. 곧 올 거야.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준성이는 그날 회사가 아니라 사우나에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조사해서 알려줬어요. 아내가 암 수술을 받는 동안 사우나에서 낮잠을 잔 거죠. 일주일 후 퇴원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집에 아무도 없어. 너무 추워.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박서방은? 몰라. 전화도 안 받아. 시어머니도 민지도 다 연락이 안 돼.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딸의 신혼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집은 사실 제가 전세금을 대준 곳이에요. 지은이는 모르지만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냉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집입니까? 보일러가 꺼져 있었어요. 12월 한겨울에 빈집처럼 차가웠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메모지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지은아, 간병하느라 우리 가족이 너무 지쳐서 힐링 좀 하고 올게. 냉장고에 죽 있으니까 챙겨 먹어. 저는 그 메모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간병이라니요. 이 사람들이 간병을 한 적이 있나요? 지은이가 입원해 있는 일주일 동안 제가 매일 병원에 갔지만 시댁 식구들은 첫날 잠깐 얼굴 비추고는 코빼기도 안 비쳤어요.
힐링이 필요한 건 수술받은 지은이지 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텅 빈 선반에 편의점에서 산 것 같은 죽 2개가 있었는데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였어요.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방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환자를 돌본 흔적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먹고 논 흔적이었죠. 안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지은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지은이가 이불을 걷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내 암 진단금 통장이 없어졌어. 5천만 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5천만 원이 어딨는데? 보험회사에서 암 진단금 나온 거. 수술비랑 요양비로 쓰려고 넣어뒀는데 통장이 없어. 찾아봤는데 아무 데도 없어. 저는 지은이의 서랍과 가방을 뒤졌습니다. 통장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지은이의 인감도장이 평소 두던 자리에 없었거든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지은이의 휴대폰으로 은행 앱에 들어가 봤습니다. 지문 인식으로 로그인이 됐어요. 잔액이 떴는데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5천만 원이 있어야 할 통장에 3만 2천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사흘 전에 전액 인출되어 있었어요. 인감으로 창구에서 직접 뺀 거였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준성이가 지은이의 인감을 도용해서 돈을 빼간 거예요. 아내의 암 치료비를요. 지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준성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더니 끊겼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지은이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인스타그램 알림이었습니다. 신우이 민지의 게시물이었죠. 화면에는 인천공항 라운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환하게 웃는 민지, 그 옆에 선글라스를 낀 황 여사, 그리고 맨 뒤에 준성이가 보였어요. 해시태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두바이, 힐링, 가족여행, 오빠 찬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아픈 아내와 며느리를 버려두고 떠나면서 저렇게 웃을 수 있다니. 사진을 자세히 보니 민지 손에 들린 쇼핑백이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제 딸의 암 치료비였죠. 엄마, 저 사람들 두바이 갔어. 내 돈 가지고.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딸이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아파. 엄마, 나 머리가 너무 아파. 지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고열이 난 거였습니다. 수술 후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스트레스까지 받으니 몸이 버티질 못한 거예요. 지은아, 정신 차려. 딸이 눈을 감더니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119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암 수술 받은 환자인데 고열이 나고 의식이 없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15분이 1시간처럼 길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계속 이름을 불렀어요. 지은아, 지은아, 제발 눈 떠봐. 엄마야. 응급실로 이송된 지은이는 폐혈증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부위 감염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겹쳐서 면역 체계가 무너진 거라고 했어요. 다행히 빨리 왔다고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링거를 맞고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척하고 창백한 얼굴, 수술 자국이 남은 목, 열에 달아오른 볼. 이제 겨우 37인 내 딸이 이렇게 늙어버렸어요. 결혼 전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던 아이였는데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남편한테, 시댁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더 이상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원 비상계단으로 나가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김 전무,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작업복 벗을 거야.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사위놈이 두바이로 튀었어. 내 딸 돈 들고. 그리고 태산건설 현황 자료 준비해. 그 회사 대주주가 누군지 확인했지? 네, 확인했습니다. 대주주는 황금자 명예회장님이십니다. 지분 32%요. 저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준성, 내 놈들이 탄 비행기가 지옥행인 줄도 모르고 신났구나. 그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거라. 떨어질 때 뼈도 못 추리게 해주마.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이렇게 분노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분노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결이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오랜만에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의 늙은 여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어젯밤까지의 서글픔은 온데간데없고 차갑게 가라앉은 결의가 서려 있었죠. 저는 목욕 재개하듯 정성껏 몸을 씻었습니다. 떼수건으로 박박 문질러 고물상에서 밴 기름때와 녹물 냄새를 지워냈어요.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 이중 바닥 아래 숨겨둔 수납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또 다른 인생이 들어 있었어요. 최고급 맞춤 정장, 캐시미어 코트, 진주 브로치, 그리고 30년 전 남편이 사준 악어 가죽 핸드백까지 한 번도 꺼내 쓴 적 없는 것들이었죠. 저는 옷을 하나하나 꺼내 침대 위에 펼쳤습니다. 정장은 검은색 실크 소재로 재단이 몸에 딱 맞았어요. 30년 전에 맞춘 건데 아직도 맞다니. 그때나 지금이나 체형이 변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염색약을 꺼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검게 물들였어요.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고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파운데이션, 아이라인, 립스틱. 20년 만에 하는 화장이었지만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물상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어깨를 펴고 턱을 든 모습은 수백억 자산가의 위엄이 서려 있었죠. 저는 평소에 끼던 낡은 목장갑을 들어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닳아 구멍난 그 장갑. 40년 넘게 고물을 만지며 낀 장갑이었죠. 그 장갑과 함께 참고 숨기던 지난 세월도 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아침 9시 김 비서가 보낸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동네 슈퍼 앞을 지나는데 김 씨 아주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유, 웬 사모님이 이 동네를 다 오셨어. 혹시 재개발되나? 저는 창문 너머로 살짝 미소만 지었습니다. 차 안에서 김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사위 박준성의 상세한 신상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박준성은 태산건설 영업팀 대리로
입사 8년 차입니다. 사내 평판은 최악이에요. 허풍이 심하고 업무 능력은 바닥이라고 합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입만 살았다고 뒷담화가 자자하더군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확인했습니다. 박준성이 쓰고 있는 법인카드는 본부장 명의입니다. 본부장이 부산 출장 간 사이 책상 서랍에서 몰래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명백한 절도이자 횡령이에요. 이미 두바이에서 호텔비, 식대, 쇼핑 등으로 1,5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저 인간은 장모뿐 아니라 회사도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10시 정각 태산건설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40층짜리 유리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이 건물 부지도 원래는 제 땅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장기 임대를 내줬죠. 저는 차에서 내려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어요.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범상치 않은 사람이 왔다는 건 느낄 수 있었겠죠. 로비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약이 있으신가요? 김 비서가 앞으로 나서며 명함을 내밀었어요. 대주주 황금자 명예회장님이시다. 길을 비켜라. 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주주라는 말에 화들짝 놀란 거죠. 그는 허둥지둥 전화기를 들더니 어디론가 연락을 했어요. 30초도 안 되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양복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이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인사했어요. 회장님, 어인일로 왕림하셨습니까?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마중을 나갔을 텐데. 태산건설 대표이사 최영수였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었어요. 최 사장, 오랜만이네. 내가 갑자기 와서 미안하군. 잠깐 이야기 좀 하세. 저는 대표이사를 앞세우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대표이사만 탈 수 있는 특별 엘리베이터였어요. 40층 회장실로 향하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연신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고 옆에 선 임원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죠. 긴장감이 엘리베이터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남산타워부터 한강까지 이 도시의 절반이 제 발 아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상석에 앉았고 대표이사는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지만 저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이게 뭔지 아나? 대표이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던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박준성 대리가 작성한 부동산 매입 계약서 초안인데요. 그래. 내 땅을 시세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사려고 했더군. 내 고물상 부지가 얼마짜리인지 아나? 1,000억이 넘어. 그걸 200억에 사겠다고? 그리고 저기 옆에 적힌 거 보이나?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 자네 회사 직원이 리베이트 챙기려고 했어. 대표이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박준성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였습니다. 이것도 봐. 자네 회사 본부장 명의 법인카드인데 지금 두바이에서 펑펑 쓰이고 있더군. 그런데 그 본부장은 지금 부산 출장 중이야. 누가 쓰고 있는 건지 알겠나? 대표이사가 내역서를 보더니 입을 떡 벌렸습니다. 박준성이 본부장님 카드를 훔쳐간 겁니까? 그래. 절도의 횡령이야. 자네 회사 관리가 이 모양인가?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40층 회장실 바닥에 양복 무릎이 닿았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감독을 소홀히 했습니다. 당장 박준성을 해고하고 고소하겠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어요. 해고는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더 급한 게 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작전 첫 번째. 박준성이 들고 간 법인카드, 도난 및 횡령 코드로 카드사에 긴급 정지 신청해. 전 세계 어디서든 그 카드 긁는 순간 경찰 신고가 들어가게. 두바이든 어디든 결제 시도하면 바로 빨간불이 켜지도록. 알겠습니다. 작전 두 번째. 박준성이 쓰는 휴대폰. 그거 회사명의 법인폰이지? 네, 맞습니다. 영업팀 전원에게 지급된 법인폰입니다. 횡령 직원의 회사 자산 무단 반출을 사유로 통신사에 즉시 이용 정지 신청해. 전화도 못하고 데이터도 못 쓰게. 사막 한복판에서 먹통이 되면 얼마나 당황하겠어. 대표이사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작전 세 번째. 내 딸 지갑에서 훔쳐간 신용카드가 있어. 이건 내가 딸한테 동의받아서 도난 분실 신고 넣을 거야. 신우이가 그 카드 들고 갔거든. 저는 돌아서서 대표이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최 사장, 나는 자네 회사 지분 32%를 가진 대주주야. 내 사위가 내 땅을 사기치려 한 것도 모자라 회사 돈까지 횡령했어. 이거 언론에 나가면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나? 대표이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회장님, 제발 그것만은. 주가가 폭락하면 회사가 망합니다. 제가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준성 건은 철저히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리고 하나 더. 두바이에 믿을 만한 사설 탐정 업체 연결해줘. 저놈들이 뭐라고 다니는지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싶어. 사진이랑 영상으로. 놓치는 것 없이 전부 다. 알겠습니다. 현지 교민 네트워크를 통해 최고의 업체를 섭외하겠습니다. 회장실을 나서며 저는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 조끼 대신 실크 정장, 목장갑 대신 진주 반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통쾌했죠. 이게 진짜 나였으니까요. 김 비서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이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병원으로 가자. 딸한테 좋은 소식 전해줘야지. 차에 오르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빌딩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어요. 이 도시에서 제가 가진 건물만 해도 10채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왜 숨어 살았을까요? 딸을 위해서였어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숨어서 지켜주는 것만으로는 딸을 보호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탐정업체에서 첫 번째 보고가 왔더군요. 사진 속에는 두바이 호텔 수영장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준성이 일당이 찍혀 있었어요.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황 여사는 풀장 의자에 누워 선탠을 하고 있었고 시누이 민지는 비키니 차림으로 셀카를 찍고 있었죠. 내 딸이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동안 저들은 호화 휴가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실컷 웃어라. 그 웃음이 울음으로 바뀌는데 이틀도 안 걸릴 테니까. 차창 밖으로 서울의 빌딩 숲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어요. 이제 쇼가 시작됩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원에서 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안색이 많이 좋아졌어요. 링거를 맞고 푹 쉬었더니 열도 내리고 입맛도 조금 돌아왔죠. 볼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눈빛에도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 갈비찜 어디서 시킨 거야? 맛있다. 응, 청담동에 있는 데서 배달시켰어. 많이 먹어. 저는 딸이 밥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는 정말 가슴이 철렁했는데 이렇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두바이 탐정업체에서 보낸 실시간 보고였어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두바이의 초호화 쇼핑몰 내부가 비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그 쇼핑몰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대리석 바닥에 금빛 장식,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에 조명, 실내에 수족관이 있고 스키장까지 있다더군요. 그 한복판을 준성이 일당이 활보하고 있었죠. 마치 자기네 집 거실인 양뻑이며 걸어다녔습니다. 신우이 민지가 명품 매장 앞에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손에는 반짝이는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를 들고 나오더니 준성이에게 매달렸어요. 오빠, 이거 사줘. 400만 원밖에 안 해. 한국에서 사면 500만 원이래. 준성이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사. 오늘은 내가 다 쏜다. 마음껏 골라.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400만 원밖에라니. 남의 돈이니까 저렇게 펑펑 쓰는 거겠죠. 하지만 그 호화로운 시간도 이제 끝입니다. 잠시 후 그들은 쇼핑몰 안에 있는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아랍 왕족들이나 간다는 곳이었습니다. 탐정이 보낸 사진에는 메뉴판이 찍혀 있었는데 1인당 5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였어요. 전복 요리, 와규 스테이크, 캐비어까지. 샴페인까지 시키면 100만 원은 훌쩍 넘을 거예요. 셋이서 밥 한 끼에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려는 거죠. 황 여사가 스테이크를 썰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역시 두바이는 다르네. 우리 아들이 임원되더니 효도를 하네. 준성이가 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화면에 대고 허세를 부렸죠. 여러분, 여기 두바이입니다. 성공한 건설사 임원의 여유. 이게 바로 진짜 인생이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부럽다, 대박이다. 어떻게 저렇게 사냐는 반응들이었죠. 준성이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우쭐해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게 대리 월급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회사 돈 횡령하고 아내 치료비 빼돌려서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총액은 320만 원. 준성이가 자신만만하게 법인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제 곧 쇼가 시작될 거예요. 직원이 카드를 긁었습니다. 기계에서 삐소리가 났어요. 한 번, 두 번. 직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탐정이 클로즈업한 화면에서 직원의 눈빛이 싸늘해지는 게 보였어요. 손님, 죄송한데 이 카드가 승인 거절되었습니다. 준성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뭐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해봐요. 직원이 다시 긁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는 도난 카드 사용 불가였어요. 제가 신청한 긴급 정지가 제대로 먹힌 거죠. 준성이가 당황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그때 민지가 나섰습니다. 오빠, 걱정 마. 내가 카드 있어. 민지가 꺼낸 건
제 딸 지은이의 신용카드였습니다. 지갑에서 훔쳐간 거죠. 하지만 그 카드도 이미 도난 분실 신고가 되어 있었어요. 직원이 카드를 긁고는 얼굴이 싸늘해졌습니다. 이 카드도 도난 신고된 카드입니다. 손님, 경찰 부르기 전에 다른 결제 수단 있으시면 주세요. 탐정이 보낸 영상 속에서 그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는 게 보였어요. 레스토랑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준성이가 급하게 지갑을 뒤졌어요. 현금 있잖아. 민지야, 너 현금 얼마 있어? 나 면세점에서 화장품 사느라 다 썼는데? 뭐, 그걸 왜 다 써? 내가 얼마나 썼길래? 오빠가 다 사준다며. 카드 된다며. 황 여사가 끼어들었어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야, 너희 둘이 왜 싸워? 지금 그게 중요해? 준성아, 내가 뭐든 해봐. 내가 본부장이라며. 준성이가 손목에 시계를 풀었습니다. 번쩍이는 고급 시계였어요. 금색 테두리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죠. 이거 맡기면 되잖아. 롤렉스야. 1,000만 원짜리라고. 직원이 시계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뒤집어서 보고 빛에 비춰보고 돋보기까지 꺼내 들었어요. 그러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님, 이거 가품입니다. 진품이 아니에요. 이런 짝퉁은 여기서 8원짜리도 안 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배꼽을 잡았습니다. 롤렉스가 가짜라니. 허세의 끝판왕이었어요. 본부장이라고 거짓말하고 명품 시계도 가짜를 차고 다녔던 거죠. 그 인간의 인생 자체가 가품이었습니다. 결국 레스토랑에서 경찰이 출동했고 그들은 20분 넘게 사정사정해서 겨우 풀려났습니다. 두바이 경찰 앞에서 황 여사가 무릎까지 꿇었다더군요. 대신 여권 사본을 남기고 이틀 안에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썼죠. 외국에서 먹튀하면 국제 수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간 그들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의 짐 가방들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습니다. 캐리어가 열려서 옷가지들이 쏟아져 있었죠. 프런트 직원이 다가와 냉정하게 말했어요. 박준성 고객님, 신용카드 결제가 취소되어 숙박 예약이 강제 해지되었습니다. 밀린 숙박비가 500만 원입니다. 지금 즉시 체크아웃 해주셔야 합니다. 준성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잠깐만요. 돈은 내일 구해서 낼게요. 하룻밤만 더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호텔 규정입니다. 황 여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내가 누군 줄 알고. 지배인 당장 불러. 너네 다 자르게 할 거야. 하지만 두바이는 한국이 아니었어요. 돈 없으면 손님이 아닌 곳이죠. 덩치 큰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오더니 황 여사의 양팔을 잡아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짐짝처럼요. 발버둥을 쳐도 소용없었어요. 황 여사가 발을 휘저으며 소리를 질렀지만 보안 요원들은 표정 하나 안 바꾸고 그녀를 로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민지가 울면서 따라갔고 준성이는 짐 가방을 끌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 나왔어요. 그렇게 그들은 한밤중에 호텔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두바이의 밤 기온은 35도가 넘었어요. 한국의 한여름보다 더 찌는 듯한 열기였죠. 습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에어컨 빵빵한 호텔에서 나오니 숨이 막혔을 거예요.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어떡해? 우리 어디가? 준성이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려 했어요. 회사든 한국 가족이든 누구한테든 연락해서 돈을 구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화면에는 서비스 불가라는 글자만 떠 있었습니다. 법인폰이 정지된 거예요.
데이터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는 완전한 먹통이 된 거죠. 저는 한국의 병원 병실에서 대형 화면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김 비서가 가져온 70인치 휴대용 모니터였어요. 딸 지은이도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함께 봤습니다. 화면 속 준성이는 커피숍 유리창에 매달려 와이파이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마치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찾는 것처럼 필사적이었죠. 민지는 높은 구두 때문에 발이 부어올라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황 여사는 부채질을 하며 헐떡거렸습니다. 명품 옷이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지은이가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남편과 시댁이 저렇게 비참해지는 모습을 처음 보니까요. 하지만 준성이가 시어머니 뒤에 숨어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아내가 아니라 엄마 뒤에 숨는 남자. 그게 자기 남편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죠. 엄마, 저 사람들 진짜 대책이 없네. 나 저런 남자 믿고 5년을 살았던 거야?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슬픔은 없었습니다. 저는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서 미련이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그동안 남편에 대한 환상, 시댁에 대한 기대, 결혼 생활에 대한 희망. 그런 것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죠. 5년 동안 참고 견뎠던 세월이 헛되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아, 이제 시작이야. 저 사막이 얼마나 뜨거운지 뼛속까지 알게 해줄 거야. 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내 딸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저는 와인 잔을 들어 화면을 향해 건배했습니다. 김 비서도 옆에서 잔을 들었어요. 박준성, 내 인생 최악의 밤은 이제 시작이란다. 화면 속에서 그들은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어요. 갈 곳도 돈도 연락할 방법도 없이 화려했던 두바이의 불빛이 그들에게는 지옥의 불꽃처럼 보였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가장 화려한 분수, 가장 비싼 호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겠죠.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천천히 뜨겁게 익어가는 거예요. 내일은 더 재미있을 겁니다. 기대되네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예약해둔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었어요. 제 옆에는 딸 지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장거리 비행은 무리라고 했지만 지은이가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 나도 가야 해.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저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술 자국이 아직 선명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더 이상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10시간이 지나 두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 내내 지은이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딸이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공항 밖으로 나서자 뜨거운 바람이 확 밀려왔어요. 12월인데도 기온이 30도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은 영하로 떨어졌을 텐데 이곳은 한여름 같았죠. 김 비서가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대형 승용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탐정이 보낸 최신 보고서가 태블릿에 떠 있었습니다. 준성이 일당은 지난밤을 공항 의자에서 보냈더군요. 돈이 없으니 숙소를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에어컨 바람이 쌩쌩 나오는 공항이라 덜 덥긴 했겠지만 딱딱한 의자에서 자는 게 편할 리 없었죠. 사진 속에서 황 여사는 의자 3개를 붙여놓고 누워 있었고 민지는 바닥에 가방을 베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명품 옷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어요. 준성이는 벽에 기대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어젯밤 호텔 스위트룸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던 사람들이 이제 공항 바닥 신세가 됐군요. 하지만 그들에겐 아직 한 가지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준성이 아버지, 박영감이었죠. 준성이가 공항 공중전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붙여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박영감이 300만 원을 송금했고 그 돈으로 그들은 간신히 싸구려 숙소를 잡았어요. 저는 탐정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들이 묵고 있는 숙소 주소 보내줘. 그리고 사막 투어 차량 한 대 준비해. 제일 낡고 허름한 걸로. 2시간 후 저는 그 숙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두바이 외곽의 허름한 모텔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에어컨 실외기. 화려한 두바이의 이면이었죠. 저는 선글라스를 쓰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이 허름한 모텔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어요. 지나가던 현지인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김 비서가 문을 열어주고 저는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갔어요. 에어컨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지 로비 안도 더웠습니다. 프런트에서 방 번호를 확인하고 복도를 걸었어요.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퀴퀴한 곰팡이 냄새. 벽지는 군데군데 뜯어져 있었고 형광등은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305 앞에 멈춰 섰어요. 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카드 정지 당하게 뭘 한 거야. 황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모르겠다니까요. 갑자기 왜 그런 건지. 준성이가 변명하는 소리였죠. 저는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준성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준성이의 표정이 얼어붙었어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요. 장모님? 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준성이의 얼굴은 수염이 자라 거칠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왜 장모가 오면 안 되나? 저는 준성이를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방에 침대 2개가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짐 가방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황 여사와 민지가 침대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고 입을 떡 벌렸어요. 사돈? 여기를 어떻게? 황 여사가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방 안을 둘러봤어요.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오는지 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있는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박준성, 이게 뭔지 알아? 준성이가 서류를 힐끗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제 고물상 부지를 헐값에 사려던 그 계약서였어요. 이건 내가 내 땅을 시세의 3분의 1 가격에 사겠다고 몰래 진행한 거지. 리베이트 2억 원 챙기려고. 방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황 여사와 민지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였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훔쳐간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야. 본부장 출장 간 사이에 책상 서랍에서 몰래 빼돌렸지? 여기 와서 호텔비, 밥값, 쇼핑까지 1,500만 원 넘게 썼더구나. 이거 횡령이야. 감옥 갈 수 있어. 준성이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장모님,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죠. 그리고 이건 내가 내 딸 통장에서 빼간 5천만 원 내역이야. 암 치료비로 쓰라고 나온 진단금을 내가 인감 도용해서 빼갔지.
이건 절도의 사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성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턱을 잡아 올려 눈을 마주쳤어요. 떨리는 그의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내가 나를 뭘로 봤어? 늙고 멍청한 고물상 할머니? 쉽게 속일 수 있는 호구?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니? 준성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황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잠깐만요. 이게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그런 애가 아니에요. 다 오해예요. 저는 황 여사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오해? 증거가 다 있는데 오해라고? 그리고 황 여사, 당신도 공범이야. 내 딸 암 수술 받는 동안 빈손으로 병문안 와서 심부름이나 시키고 내 딸 돈으로 여기 와서 호화 여행 즐기고 이게 시어머니가 할 짓이에요? 황 여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민지 씨? 민지가 움찔했습니다. 내 가방에 있는 명품들 다 내 딸 카드로 산 거지? 도난 카드 사용은 범죄야. 두바이 경찰한테 신고하면 당장 구속이야.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화장이 번져서 눈밑이 시커멓게 됐어요. 저는 몰랐어요. 오빠가 다 괜찮다고 해서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뻔뻔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김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김 전무, 차 대기시켜. 이 사람들 사막 투어 보낼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그들을 둘러봤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자, 선택해. 첫 번째, 지금 당장 경찰서 가서 자수하고 한국 송환되어서 재판받기. 두바이 감옥이 어떤지 알아? 세계에서 제일 무섭다더라. 두 번째,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 뭐로 할래? 준성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러운 모텔 바닥에 양복 무릎이 닿았어요. 장모님 살려주세요. 뭐든 할게요. 제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따라와. 저는 방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발소리가 졸졸 따라오는 게 들렸습니다.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나가니 낡은 사륜구동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물어볼 엄두도 못 내는 눈치였어요. 저와 지은이는 다른 차에 탔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곧 알게 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차량 2대가 출발했어요. 30분쯤 달리자 도시가 끝나고 사막이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모래 언덕, 타는 듯한 태양. 두바이의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모래가 바람에 날려 차창을 때렸고 하늘은 먼지 때문에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차가 사막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앞차로 걸어갔어요. 그들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이 모래에 푹푹 빠졌어요. 사방이 모래뿐이었어요. 도로도 건물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도시는 저 멀리 아지랑이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기온은 40도를 넘었을 겁니다.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폐를 태우는 것 같았죠. 저는 준성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보낼 곳이야. 사막 한복판.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도움 요청할 곳도 없어. 어때 두렵니게? 준성이가 벌벌 떨며 외쳤어요. 장모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 죽으라는 거예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죽이진 않아. 대신 내가 내 딸한테 한 짓 똑같이 느껴봐. 아픈 아내 버려두고 호화 여행 온 기분이 어땠어? 이제 내가 버림받는 기분을 느껴봐. 저는 운전사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세 사람만 사막에 남겨두고요. 물도 없이 그늘도 없이. 뒤돌아보니 그들이 차를 향해 뛰어오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모래에 발이 빠져 넘어지면서도 필사적으로 뛰었어요.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진짜 저기 두고 가는 거야? 저는 미소 지었어요. 걱정 마. 2시간 후에 데리러 갈 거야. 그 정도면 충분히 반성할 시간이지. 죽지는 않아. 하지만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세 개의 점이 보였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허우적대는 그들의 모습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진짜 심판은 한국에 돌아가서 시작된다. 내 놈들이 내 딸한테 한 짓 10배로 갚아주마. 두바이에서 돌아온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고물상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녹슨 철판을 분류하고 고장난 가전제품을 정리하고, 물론 진짜 일하는 건 아니었죠. 손은 움직이지만 머리는 다음 수순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준성이 일당을 두바이 사막에 남겨두고 온 뒤로 저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골목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3대가 줄지어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고 양복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준성이 아버지 박영감이었어요. 박영감은 70줄에 접어든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독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시골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다가 재개발 바람을 타고 땅값이 올라 몇십억을 번 사람이었죠. 그 돈으로 아들 준성이를 서울로 보내 대학까지 시켰어요.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아들이 사기꾼이 된 건 이 아버지 탓도 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뭐든 다 해주고 감싸기만 했으니까요. 박영감이 고물상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구두가 먼지를 일으켰어요. 그 뒤로 양복 입은 남자 둘이 따라왔습니다.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아마 변호사인 것 같았어요. 다른 한 명은 체격이 좋은 걸 보니 경호원인 모양이었습니다. 사돈, 박영감이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봤어요. 저는 일손을 멈추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장갑을 벗으며 담담하게 물었어요. 떨리지 않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이고, 박서방 아버님이시네요. 여긴 웬일이세요? 박영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웬일이냐고? 내 아들을 사막에 버려놓고 웬일이냐고 물어?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답했어요. 사막에 버리다니요. 사막 투어 갔다가 길을 잃은 거죠. 제가 다시 데리러 갔잖아요. 뻔뻔하기는. 박영감이 발을 굴렀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양복 입은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는 박준성 씨의 법률 대리인 최 변호사입니다. 황금자 씨, 당신은 지금 심각한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그를 바라봤어요. 법정에서 잔뼈가 굵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문제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첫째, 외국에서 사람을 유기한 건 살인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 사막에 3사람을 버려두고 떠난 건 명백한 범죄예요. 두바이 현지 경찰에도 피해 신고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살인미수요? 2시간 후에 데리러 갔는데 물이랑 음료수도 충분히 줬고요. 그리고 피해 신고라면 제가 먼저 했어요. 법인카드 횡령, 암 치료비 절도. 그분들이 왜 두바이에 갔는지 아세요? 내 딸 암 치료비 5천만 원 들고 도망간 거예요. 그건 절도 아닌가요?
변호사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제가 반박할 줄은 예상 못한 모양이에요. 하지만 곧 다시 표정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박준성 씨가 오늘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이혼 소송을? 내 딸이 아니라 그쪽에서 아내 암 수술비를 훔쳐간 남편이? 박영감이 끼어들었어요. 뻔뻔하게 웃으면서요. 그래, 우리가 먼저 이혼 소송 넣었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대신 재산 분할은 제대로 받아야지. 5년 동안 같이 산 세월이 있잖아.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내 암 치료비를 훔쳐간 남편이 이혼 소송을 먼저 내다니요.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셋째, 박준성 씨가 태산건설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이건 황금자 씨가 대주주 지위를 남용해서 압력을 넣은 결과예요. 해고, 무효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5억 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경영권 남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할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준성이가 해고당한 건 예상했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대응할 줄은 몰랐어요. 박영감이 시골 노인네처럼 보여도 은근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만큼 돈을 들여서라도 저를 흔들어 보겠다는 거죠. 박영감이 한 발짝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물상 먼지 냄새와 그의 담배 냄새가 섞였습니다. 사돈, 솔직히 말할게. 내 아들이 잘못한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내 딸도 문제가 많아. 아픈 것만 빼면 살림도 못하고 아이도 없고 결혼 5년 동안 애 하나 못 낳았잖아. 우리 아들이 바람 피울 만도 하지.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주먹이 떨렸어요. 내 딸이 암에 걸린 것도 아이를 못 낳은 것도 딸 탓이라는 건가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 지는 거예요. 다 하셨어요? 박영감이 코웃음을 쳤어요. 합의할 생각 있으면 연락해. 2억이면 이혼 소송 취하하고 조용히 헤어질게. 소송 가면 서로 피곤해지니까. 현명하게 생각해봐. 그들은 돌아서서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골목의 먼지만 풀썩 일었어요.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줄지어 빠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장례 행렬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놀라움이었죠. 저 인간들이 저렇게까지 뻔뻔할 줄은 몰랐습니다. 피해자인 척 가해자 행세를 하다니. 아내 돈을 훔쳐간 남편이 위자료를 달라고 하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지은이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준성이가 이혼 소송 넣었대. 위자료 5천만 원에 재산분할 3억 원 청구했어. 내가 잘못해서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는 거야. 내가 아파서 살림을 못해서 남편이 힘들었다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음 섞인 그 소리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딸이 이런 스트레스까지 받다니. 저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은아, 울지 마.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다 해결할게. 저 인간들이 감히 누굴 건드린 건지 알게 해줄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김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김전무, 우리 쪽 변호사팀 소집해. 제일 잘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박영감 재산 내역 전부 조사해. 정미소 땅 어떻게 샀는지,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재개발 보상금 받을 때 뭔가 꼼수 부린 건 없는지 싹 다 파봐.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준성이 행적도 더 조사해. 회사에서 횡령한 거 말고 다른 건 없는지. 도박이든 빚이든 여자든 다 파네. 네,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제 고물상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고물상 할머니 사위를 두바이 사막에 유기. 부제는 시어머니 증언, 며느리 때문에 아들 인생 망했다였어요. 시어머니 황 여사가 올린 제보였습니다. 황 여사가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거죠. 기사에는 사막에서 찍힌 사진도 있었어요. 세 사람이 모래 위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었죠. 누가 봐도 불쌍해 보이게 찍었더군요. 기사 댓글에는 온갖 말이 달렸어요. 장모가 미쳤다. 시어머니가 불쌍하다. 사위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저 나이에 그런 짓을 하다니. 사람들은 사건의 전모도 모르면서 제 편을 들거나 욕을 했습니다.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세상이 무섭더군요. 저는 기사를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화가 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죠. 저쪽에서 먼저 언론전을 시작했으니 이제 저도 카드를 꺼낼 명분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딸 체면도 있고 굳이 남들한테 가정사를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쪽에서 먼저 언론에 터뜨렸으니 이제 저도 입을 열 차례입니다. 저는 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김전무 기자 한 명 섭외해. 경제부 쪽으로. 대기업 취재 많이 한 베테랑으로. 내가 인터뷰할 거야. 인터뷰요? 무슨 내용으로 하실 겁니까? 고물상 할머니의 정체. 천억 자산가 황금자의 진짜 이야기. 그리고 사위가 저지른 범죄들. 법인카드 횡령, 암 치료비 절도, 부동산 사기 시도까지 다 까발릴 거야.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세상이 알게 해줘야지. 전화 너머로 김 비서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고의 기자로 준비하겠습니다. 사회부가 아니라 경제부 에이스로요. 천억 자산가의 반격, 이거 대박 터지겠습니다. 기대해. 이번에 제대로 한 방 먹여줄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 끝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하늘이 불타는 것처럼 붉었습니다. 박영감, 당신이 먼저 전쟁을 선포했어. 좋아, 받아주지. 그런데 말이야,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하는 법이지. 내가 뽑은 칼이 누구 목을 벨지 두고 보자. 저는 낡은 의자에 앉아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작전이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있었어요. 저들은 모릅니다. 지금 자기들이 덫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걸요. 법인카드 횡령 증거, 암 치료비 절도 증거, 부동산 사기 시도 증거. 제 손에는 폭탄이 가득합니다. 저쪽에서 소송을 걸어왔으니 이제 그 법정에서 모든 걸 터뜨려 줄 거예요. 사흘 후면 모든 게 뒤집어집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가는 날 세상은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사흘 후 아침 저는 강남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인터뷰 기사가 나가는 날이에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긴장돼서가 아니라 기대가 됐거든요.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공개되는 날이니까요. 김 비서가 섭외한 기자는 경제부 에이스 기자였습니다. 대기업 비리 전문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특종의 목마른 기자와 폭로할 거리가 산더미인 제가 만났으니 좋은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9시 정각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기사가 올라간 거예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단독 고물상 할머니의 정체는 천억 자산가, 사위의 충격적 범죄 행각 공개. 저는 기사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기자가 제 이야기를 잘 정리해줬더군요.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고물상 주인 황금자 씨가 사실은 강남, 판교, 재개발 지역에 120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라는 것. 40년 동안 정체를 숨기고 딸을 키워온 어머니의 사연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사위 박준성이 저지른 범죄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회사 법인카드 1,500만 원 횡령. 본부장 출장 중 책상에서 몰래 빼간 것. 둘째, 장모의 부동산을 시세의 3분의 1에 빼돌리려 한 사기 시도. 리베이트 2억 원 챙기려 했음. 셋째, 암 투병 중인 아내의 치료비 5천만 원 절도. 인감 도용. 넷째, 가족여행을 빙자한 두바이 도피. 아내는 병원에 버려두고. 기사에는 증거 자료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 부동산 계약서 초안, 은행 거래 내역서. 모두 제가 제공한 것들이었죠. 기사가 올라가자마자 댓글이 폭주했어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고물상 할머니가 올랐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욕하던 사람들이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꿨어요. 장모님이 1,000억 자산가였어? 대박이다. 이거 영화로 만들어야 함. 사위가 진짜 쓰레기네. 아내 암 치료비를 훔쳐가다니. 인간이 아니다. 시어머니가 피해자인 척 언론 플레이 했구나. 역겹다. 사과해라. 사막에 버린 거 잘했다. 나 같으면 데리러 안 갔어. 거기서 삭히지. 할머니 멋있다. 진짜 통쾌하네. 시원하다. 저는 댓글을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론이란 게 이렇게 쉽게 바뀌는 거예요. 어제의 악당이 오늘의 영웅이 되고 어제의 피해자가 오늘의 가해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자극적인 이야기를 원할 뿐이죠. 10시쯤 되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 거죠. 생방송으로 출연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락했어요.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밀어붙여야죠.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으니까요. 오후 2시 방송국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브로치를 달고 나갔어요. 고물상 할머니가 아닌 1,000억 자산가 황금자로서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화장을 고쳐주고 스타일리스트가 옷매무새를 다듬어줬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저니까요. 카메라 앞에 앉으니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황 회장님, 왜 그동안 정체를 숨기고 사셨나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딸이 돈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받길 바랐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 딸은 돈을 노린 사람에게 속았습니다. 진행자가 이어서 물었어요. 사위분이 저지른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분노합니다. 하지만 더 큰 건 슬픔이에요. 제 딸이 암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동안 남편이라는 사람은 아내의 치료비를 훔쳐서 호화 여행을 갔어요. 그게 남편입니까? 그게 가족입니까?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죠. 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이 동시간대 1위를 찍었고 온라인에서는 제 인터뷰 영상이 퍼져나갔어요.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박영감 측에서 걸어온 소송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론이 완전히 저희 편으로 돌아섰거든요. 법원도 여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법이죠. 저녁 6시 김 비서에게서 긴급 보고가 왔습니다.
회장님, 박영감 측 변호사가 연락해 왔습니다. 합의를 원한다고 합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베, 며칠 전에 2억 들고 오라던 사람들이? 네. 이번엔 조건 없이 이혼 소송 취하하고 해고 무효 소송도 철회하겠다고 합니다. 박준성 씨 형사 처벌만 안 받게 해달라고요. 대신 형사 고소만 취하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방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2억 내놓으라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군요. 거절해. 네, 거절하라고. 내가 왜 합의해야 해? 저쪽에서 먼저 칼을 뽑았잖아. 살인 미순이 뭐니 하면서 겁주려 했고 언론에 기사까지 뿌렸어. 이제 와서 칼 집어넣자고? 안 돼. 끝까지 간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또 다른 폭탄이 터졌어요. 김 비서가 조사한 박영감의 재산 내역에서 문제가 발견된 겁니다. 회장님, 박영감이 정미소 땅을 판 돈으로 아들 학자금과 결혼 자금을 댔는데요. 그 땅을 살 때 탈세를 한 정황이 있습니다. 30년 전 거래인데 이중 계약서를 썼더라고요.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게 신고해서 세금을 탈루한 거예요. 탈루한 세금이 당시 기준으로 5천만 원이 넘고 가산세까지 붙으면 지금은 2억 원이 넘을 겁니다. 저는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2억 원이라니. 공교롭게도 박영감이 합의금으로 요구했던 금액과 같았어요.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 장부와 실제 계약서, 사본이 남아 있었어요. 중개사 아들이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찾은 거라고 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박영감이 아들 감싸려고 발버둥 치는데 정작 본인 뒤통수에 칼이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 자료 국세청에 넘겨.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성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딸 지은이의 휴대폰으로요. 아직 이혼 전이니까 남편 번호로 뜨는 거겠죠. 저는 지은이 대신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준성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장모님이세요? 저 준성이에요. 제발 합의해 주세요. 아버지가 세무조사 받게 생겼어요. 국세청에서 연락 왔대요. 제발요, 장모님.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세무조사? 탈세했으면 세금 내야지. 그게 법이야. 나라에 낼 돈을 안 냈으니 당연한 거지. 장모님, 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무릎 꿇을게요. 제발.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인간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자기 걱정, 아버지 걱정만 하고 있지 아내한테 사과 한마디가 없어요. 박준성,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 돈 때문이 아니야. 내가 내 딸한테 한 짓 때문이야. 암 수술 받는 아내를 병원에 혼자 내버려 두고 사우나 갔지? 수술 끝날 때까지 안 왔잖아. 퇴원하는 날 빈집에 혼자 두고 두바이 갔지? 보일러도 안 틀어놓고. 아내 치료비 훔쳐서 명품 사고 호텔에서 샴페인 터뜨렸지? 그때 내 아내는 폐혈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내가 진짜 반성하는지 알고 싶으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위자료 한 푼 안 받고 깨끗하게 헤어져. 내 딸 인생에서 사라져. 그러면 형사 고소는 생각해 볼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죠. 옆에서 듣고 있던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진짜 형사 고소 안 할 거야?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 후 여위어서 뼈가 만져지는 손이었어요. 아니, 할 거야. 반드시 해야지. 하지만 먼저 이혼부터 확실히 끝내야 해. 저 인간이 내 남편인 상태로 감옥 가면 너한테 불똥 튈 수도 있어. 재산 문제도 복잡해지고.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5년 동안 참고 견뎠던 딸이 드디어 깨어난 거예요. 엄마, 고마워. 엄마가 없었으면 나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바보야, 엄마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 이제 다 끝나가. 조금만 더 힘내자.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여윈 딸의 등이 손에 잡혔어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제 건물들이 보였어요. 강남 빌딩, 판교 상가, 재개발 지역의 토지들. 4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쌓아온 것들이었죠.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키워온 재산이에요. 단 한 푼도 남에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이혼을 마무리하고 저 인간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리는 것. 횡령죄, 절도죄, 사기 미수죄. 법정에서 모든 게 끝날 겁니다. 박영감의 탈세 문제까지 터지면 저쪽은 완전히 무너지겠죠. 저는 와인 잔을 들어 창밖을 향해 건배했어요. 박준성, 내가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똑똑히 보거라. 이제 진짜 끝을 보여줄 테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하나하나 지켜봐. 내일이면 모든 게 결판납니다. 일주일 후 서울가정법원 앞이었습니다. 저는 딸 지은이와 함께 법원 계단을 올랐어요. 오늘은 이혼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1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어요. 드디어 모든 게 끝나는 날이니까요. 법원 복도에서 준성이 일가와 마주쳤어요. 준성이는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볼이 푹 꺼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양복도 구겨져 있었고 면도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전 방송에 나온 후로 회사 동료들도 친구들도 다 연락을 끊었다더군요. 박영감은 더 심했어요. 국세청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후로 밤잠을 못 잤는지 얼굴이 누렇게 떴더군요. 등이 굽어 있었고 눈빛에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큰 소리 치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황 여사와 민지는 아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언론에 얼굴이 공개된 후로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더군요. 암 걸린 며느리 치료비 빼돌려서 해외여행 간 시어머니. 그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닐 겁니다. 조정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흰 벽과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어요. 조정위원이 양측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혼 조정에 앞서 쌍방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피신청인 박준성 씨,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준성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없으신 거죠? 네,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청인 이지은 씨도 위자료 청구 없이 이혼만 원하시는 거죠? 지은이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 사람한테 받을 것도 줄 것도 없습니다.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지은이의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또렷하고 힘있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5년, 참고 견뎠던 5년, 배신당했던 5년. 그 모든 세월이 끝난 거예요. 이제 새 출발이에요.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잘했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시원해서 나오는 눈물 같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준성이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장모님, 아니 황 회장님.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성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법원 앞 계단에서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눈이 멀었었어요. 준성이가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법원 계단 콘크리트 바닥에요.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를 내려다봤어요. 한때 내 딸의 남편이었던 사람. 내 딸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 결혼식 날 그 환한 웃음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는 내 딸을 가장 깊이 배신했어요. 박준성,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지은이한테 해. 준성이가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지은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준성 씨, 나는 당신을 용서할 생각 없어요. 용서해달라고 하지도 마세요. 내가 암 수술 받을 때 당신 어디 있었어요? 사우나에 있었잖아요. 내가 퇴원하는 날 당신 어디 있었어요? 두바이에서 샴페인 터뜨리고 있었잖아요. 그런 당신을 내가 왜 용서해요? 준성이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그냥 내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게 당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지은이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도 딸을 따라 걸었어요. 뒤에서 준성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이유가 없었어요. 한 달 후 준성이는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업무상 횡령, 절도, 사문서 위조. 혐의가 산더미였어요.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감옥에는 안 갔지만 전과자가 됐죠. 앞으로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허세 부리며 본부장인 척하던 남자가 이제는 이력서도 못 내는 신세가 됐어요. 박 영감은 탈세로 추징금 2억 3천만 원을 내야 했어요. 30년 전 탈세인데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정미소 땅 팔아서 번 돈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토해낸 셈입니다. 게다가 탈세 전과까지 생겼으니 시골에서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어졌을 거예요. 동네 이장 자리도 내려놓았다더군요. 황 여사는 동네에서 왕따가 됐다더군요.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다 등을 돌렸대요. 암 걸린 며느리 돈 빼돌린 시어머니.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으니까요. 교회에서도 눈총을 받아서 발길을 끊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는 이웃 말로는 완전히 늙어 보였대요. 자업자득이죠. 민지는 명품 가방 다 팔아서 언니 카드 대금 갚느라 정신없다고 들었습니다. 400만 원짜리 가방이 중고로 팔리니까 100만 원도 안 됐대요. 도난 카드 사용으로 경찰 조사도 받았고요. 벌금 300만 원 내고 겨우 마무리됐다더군요. 허세 부리던 인스타그램 계정은 삭제했어요. 팔로워들한테 욕먹기 싫었겠죠. 저요? 저는 다시 고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장을 벗고 다시 낡은 작업복을 입었어요. 진주 목걸이 대신 목장갑을 끼고요. 사람들은 왜 천억 자산가가 고물상 일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좋아요. 손으로 뭔가를 만지고 정리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것에서 쓸모를 찾아내는 일. 그게 제 인생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고물상 마당에서 고철을 분류하고 있었어요. 그때 딸 지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나 취직했어. 저는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취직? 어디? 엄마 회사. 김 전무님이 소개해줬어. 부동산 관리팀이래. 엄마 건물들 관리하는 거. 저는 눈이 커졌어요. 김비서 그 녀석,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무슨 짓이야. 지은아, 내가 왜 거기서 일해? 엄마 돈 있잖아. 엄마, 나 이제 혼자 살아야 해. 엄마 돈으로 평생 놀고 먹을 순 없잖아. 내 힘으로 살고 싶어. 그리고 솔직히 엄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기도 하고. 1,000억이라는데 진짜야? 지은이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이게 맞지. 이렇게 씩씩하게 다시 일어서는 거지. 남편한테 기대서 살다가 배신당한 딸이 이제 제 발로 서겠다고 하잖아요. 그래, 열심히 해. 근데 특혜 같은 거 기대하지 마. 엄마라고 봐주는 거 없어. 알아, 엄마. 걱정 마. 나 일 잘해. 두고 봐.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암 수술 후 처음 보는 밝은 웃음이었어요. 해맑고 시원한 웃음. 저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웃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거예요. 이 웃음 하나면 1,000억도 아깝지 않아요. 참, 엄마. 응? 병원에서 검사 결과 나왔는데 암 재발 소견 없대. 림프절 전이 걱정했는데 깨끗하대. 3개월마다 검사 받으면 된대.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가장 무서웠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복수고 뭐고 딸이 건강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어요. 딸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하늘이 도운 거야. 엄마, 울지 마. 나 이제 괜찮아. 진짜 괜찮아. 딸이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습니다. 아픈 딸을 내가 챙겨야 하는데 오히려 딸이 나를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고물상 마당을 물들였습니다. 녹슨 고철 더미 위로 붉은 빛이 내려앉았어요. 누가 보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이 고물상에서 딸을 키웠고 재산을 모았고 지금 딸과 함께 앉아 있으니까요. 저는 딸과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글쎄, 일단은 일 열심히 하고 돈 모아서 엄마한테 뭐 사드리고 싶어. 그리고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면 다시 결혼도 하고 싶고 이번엔 사람 제대로 보고 엄마처럼 강하게 살고 싶어. 혼자서도 씩씩하게.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넌 이미 강해. 엄마보다 더. 암도 이기고 배신도 이기고 내가 자랑스러워. 딸이 제 어깨에 기대왔습니다. 따스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향긋한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내 딸, 내 보물.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재산이 1,000억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일찍 떠나고 딸이 아프고 사위가 배신하고 걱정과 분노로 점철된 나날이었죠. 하지만 지금 딸과 함께 녹슨 고철 위에 앉아 있는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나쁜 짓 한 사람들은 벌을 받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딸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 저는 딸을 꼭 안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진짜 됐어. 고생 많았다, 금자야. 그리고 진심으로 고맙다, 내 딸 지은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